두 번째는 저하고 통화도 하셨잖아요. 예, 했어요. 예. 했는데 예. 제가 어제 MBC 나가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진행자께서는 약간 좀 뜨아하는 그런 분이긴 한데 제가 들었던 기시감 중에 하나는 제가 그날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렸어요. 월요일 날. 그거 안 하신 건 잘했고 제가 어제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하셨더라고요. 어제 했는데 진행자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더만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안 돼 있더만요. 그래서 그래도 했어요. 용기를 내고 했는데 이유는 이 안보와 관련된 급변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소 추정에 불과하더라도 설사 그게 소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만만의 어떤 대비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경고적인 발언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사태 때 제가 그 당시에 야당 측 참 간사 아니었습니까? 유명했잖아요. 유명하셨습니다. 일단 자뻑하고 미안합니다. 원래 제가 이런 사람 아닌데 그런데 그때에 저에게 많은 제보들이 있었어요. 특히 777 정보사령부 관련된 인사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이 많은 그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그때 긴가민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쿠데타설이었습니다. 쿠데타. 쿠데타설. 그 일종의 친위 쿠데타 설과 같은. 그러니까 막 국민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 나오셨어요. 그래서 탄핵 재판이 돌아갔고 헌법재판에서 3월 9일 날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유혈 충돌을 유도하고 그래서 병력을 출동시키는 이러한 논의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 제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정보로 보지 않고 첩보수재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것구나 하는 정도만 했고 그냥 뭐 김관진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뭐 알자회라는 그런 그걸 제가 폭로를 했고 맞습니다. 엄청난 반향이 있었는데 뭐 그때 정부 당국자들은 다 뭐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근데 그 뒤에 딱 보니까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딱 보니까 세상에 2017년 2월에 위수령 문건이 먼저 생겨요. 한민구 장관의 지시에서 만들어진 위수령 문건. 위수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당의 자치단체장이 요청이 있어야지 병력이 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안 되는 거야. 일방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위수령 문건 다음에 계엄령 문건이 만들어져요. 누가? 조현천이라는 기무사령관이 만들었다고 하는 계엄령 문건이 나와요. 그때에 계엄령을 일반적으로 하면은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합참의장은 비육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합참의장을 육사 출신인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내용으로 바꾸는 그런 계엄 문건이에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그때 박근혜 탄핵 사태 때 그걸 누가 짐작했어요. 맞습니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저도 그런 정보 믿었어요. 그때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엄청 비판받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첫째 외교 안보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안보 없는 외교 안 되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외교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안보만 가지고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죠. 총칼로 싸우는 전쟁 전투하지 않고 외교로 이기는 장군이 있잖아요. 서희란 장군이 있었잖아요. 단판으로. 서희. 외교가 그 안보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신이 외교에 대한 문외한이다. 외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외한 정도가 아니라 참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3명의 아까 말씀드린 NSC 상임위원장이 되는 안보실장을 다 외교관 출신으로 했습니다. 김성한 씨, 조태용 씨, 그다음에 장호진. 뭐 최근 사람이라 이름도 기억이 안 나. 7개월.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 호진이군요. 장호진. 이분이 지금 뭐가 됐냐면 키신저급이 됐어요. 특보가.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문정인 선생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지위만 그럴 거고 역할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 안보실장이란 중요한 자리를 임명한 지 7개월 만에 바꾸니까 뭘 이게 딱 씌워주는 거예요. 역할. 근데 역할은 외교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보실장, 외교 전문가들로 안보실장을 3사람을 했는데 갑자기 아까 신원식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했다. 거기에 자신의 복심인 김영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안 국방부 군에 대한 통제란 측면과 함께 외교가 조금 약하더라도 국방에 대한 수요가 커진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인 예측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신원식 장관을 싫어하지 않아요. 약간 그 좀 투박하고 한때 그 유승민 유승민 지지 했어요. 그런 쪽의 유연성이 좀 다소 있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분을 안보실장, NSC 상임위원장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슨 외교적인 측면의 핸들링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그게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를 조금 뭐 죽이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외교를 조금 경시 조금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사안이 있다라고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보적 측면, 국방적 측면, 어쩌면 급변 사태적 측면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방첩사 사령부, 옛날 기무사령부죠. 여인영 사령관인데 충안고등학교 9년 후배. 그다음에 대북 특수정보 수집하는 777 사령부. 여기가 박종선 소장, 충암고등학교 11년 후배. 그러니까 충암파라고 이제 충암파 대 국방파 대결에서 충암파가 승리했다. 뭐 이런 이제 그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고등학교 인맥을 깔면서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미국 대통령 선거고 뭐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교력을 2배 이상 더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외교가 쪽의 판단인데 그거 다 놔두고 지금 국방 강화하고 대북 강경파들 배치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뭘 하려고 그러냐? 그게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면 일부 그런 의견들을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이 여의도 바닥에.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서 불가능하죠. 다만 수비적 방어적 측면에서 일종의 그러한 것들을 미리 대비한다든지 기획한다든지 하는 것은 논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총선 참패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은 더 세졌어요. 더 세졌어요. 더 극한적인 대치. 이진숙, 김문수 상상 초월한 인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인수위에서 안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 돼. 여기까지 가면 안 돼. 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장관으로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라는 것은 30%를 훨씬 상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지점이에요. 그건 안 하겠다 선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명하게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자기 편들을 최대한 콘크리트처럼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그리 될수록 소위 민주당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 국민은 물론이지만 소위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중도 무당층의 민심 이반까지도 오케이. 뭐 신경 안 써. I don't care. 신경 안 써.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6대4가 넘어서 7대3이 되는 거예요.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75%예요. 70%에서 75%까지도 난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19번째 거부권 행사죠. 21번입니다. 21번입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그새 늘었습니다. 그새 또 늘었어요. 자, 앞으로 더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더 하겠죠. 강성 기조를 이어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국민들 사이에 일부 있는 저는 어제만 해도 한 서너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고조될 가능성이 있죠. 야당은 계속 더 강화된 공세를 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은 국회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시끄러워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들 서로 저러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이 있구나. 네. 대통령의 대일관에 있구나. 그것이 극단적인 보수와 연결돼 있구나. 네. 친일이 보수 극우와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동북아 전략에 무조건 맹종하는 것과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민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한반도에서 가까스로 일어났던 그 안정적인 약간의 안정적인 그런 평화 유지 분위기가 깨지고 있구나.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급변 사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등등 하면 국민들 중도 무당층이 들고 일어나면 그러면 말 그대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예.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군과 관련된 것은 못할 게 뭐 있느냐 하는 의심을 할 만한 거죠. 근데 그걸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능성이 아주 낮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요. 일단은 큰일 나는 거죠. 그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워낙 지금 탄핵 여론이 높고 네.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이 뭐 여당의 협조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을 경우에는 정권의 안위가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선 뭐라도 해야 돼서 강경 노선을 갈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뭐 정부 사이드에서 뭐 박근혜 때처럼 똑같이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문건도 써보고 저런 문건도 쓰고 뭐가 좋겠나 자기들끼리도 회의를 할 테니까요. 근데 친일 쿠데타를 한다. 그러면 뭐 국회 해산 뭐 이런 게 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 해산이 불가능하죠. 예. 국회 아니 뭐 이제 친일 쿠데타가 있다는 걸 가정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 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뭐 친일 쿠데타라고 명명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러나 네. 급변 사태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국민적인 관점에서 중도 무당층이 등을 돌리고 중도 무당층으로 상징되는 분들이 대체로 화이트 칼라 네, 뭐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또는 예. 그 중산층 이상. 이상 되는 분들이잖아요. 예. 또 유모차 부대 이런 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올 겨울에 거리에 나오게 된다면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한 대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네. 그거는 김정은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남북 간에 뭐 작은 규모의 어떤 소규모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핸들링할 거냐, 어떻게 그거를 다뤄갈 거냐, 그것을 재생산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안정적으로 평화라는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하지만 평화라는 관점에서 봉합하는 그런 대처를 할 거냐는 것은 외교 안보 정책의 일 중의 일이잖아요. 네. 제일 우선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원식 NSC 상임위원장의 국방부 장관 출신의 신원식 안보실장과 대통령의 복심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이 라인이라면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려가서 국방부 이번 9월 인사가 있습니다. 9월 10월 인사가 있는데 완전하게 대통령 사람으로 장성급들을 채운다면 그때 그러한 급변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은 굉장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국회 해산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죠. 일단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재까지 방송 사법까지 해서 19번째 아마 그럴 행사를 겁니다. 했고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25만 원, 그다음에 이제 노란 봉투법 하면 21개가 됩니다. 그렇죠. 아직은 제가 아니 미리 얘기를 하신 거니까. 안 할까요? 안 하실까요? 할까요? 하죠. 그럼 사실상 21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